이분의 발표에 이어서 네 분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토론 계획 순서 계획에 따라서 김용석 대학정책회장님께서 저 제일 먼저 이제 토론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용석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대학정책학회장 김용석입니다. 우리 세 분 교수님들의 그 대단하신 그 발표, 잠깐만 제가 몇 분 정도 주어져 있습니까? 10, 좀 줄여주시죠. 5분. 감사합니다. 이 세 분 그 참 훌륭하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토론 내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가진 작은 학식으로 세 분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그 발표 내용을 평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도 않고 제 지식이 너무 얕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의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안정훈 교수님의 이 인문학에 대한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문학의 위기는 앞으로도 그 본질상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또 우리 그러면서 우리 안정훈 교수님은 또 그것을 역설적으로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발표하신 우리 김천년 교수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체적인 시각, 우리 인문학이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우리의 현재 우리 인문사회학의 실상을 말씀하시면서 파편적인 어떤 지식들로 분절된 그런 연구 역량, 정말 그런 작은 지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총체적인 삶과 총체적인 연구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방법 연구를 방향성 연구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에 저는 정말 솔깃했었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인식의 그 부재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인문사회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 새로운 레이더가 필요하다라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원준 교수님은 정말 탁월한 그 현실 인식으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요구하고, 특히 우리 유원준 교수님은 우리 단체와 그 학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토론은 35페이지에 뭐 주절주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필요하시면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세 분 발표를 들으면서 첫 번째 우리 안정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고 본질상 우리 인문학의 위기는 허상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그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인문학의 위기가 왜 발생하게 되었고, 또 현재 저는 이게 위기라는 것을 관점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기차칸에서 이 발표 종합 토론 내용과 별개로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인문사회학이 이런 토론회를 가져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한번 제가 적은 것을 한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인문사회과학이
그 본질상 위기의 허상이라고 이렇게 위기가 허상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른데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인문 사회 학자들이 도덕적 용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도덕적 용기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우리 인문사회과학 사회학자들은 엄중한 이데올로기 시대를 거치면서 그 시대에 판치고 독재의 칼날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는 도덕적 용기를 잃지 않은 위대한 DNA, 그 DNA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 어느 발표자께서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존중받는 인문사회과학자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인문사회학자들이.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인문사회학자들은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용기와 신념에 찬 행동을 관철하는 동력과 에너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잃어버린 도덕적 용기, 또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될 용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문사회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을 후학들에게 넘겨줘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사회학이라는 것은 이것을 개성시켜 나가는 것이 정신을 개성시켜 나가는 것이 인문사회학자들이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대학에서 사회에서 전혀 개성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 정신적 위대한 유산은 전혀 물려받지 못하고 전수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론만 있고 실천은 없는 학자들, 남의 문제를 보고 지적은 잘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보지 못하는 내로남불식 학자들, 학식들, 맹목적으로 서양 학문만 추종하는 이런 학문들, 이런 껍데기로 치장한 인문사회과학으로는 이런 위기라 아니할 수 없고 현상을 극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인문사회과학은 위기다. 인간이 성장해야 된다고 우리 성숙한 을 주장하시는 우리 안재원 교수님 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정신 문화를 통해서 성숙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성숙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문제다. 인문사회과학의 문제고 위기다. 이런 속에서 고고하게 우리 이익만 챙기려 하는 우리 인문사회과학이라면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인류 마음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지성의 수맥을 찾아야 합니다. 그 수맥을 찾아서 물도 양도 엄청나게 늘려내야 합니다. 그 명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지 않느냐. 수맥도 찾지 않고 물의 양도 많지 않은 이런 상황. 정부는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제 토론문에 적었다시피 정말 그 정부가 앞장서서 인문사회과학을 정말 무시해버리는 그런 정책들이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학문 분야라면 그렇게 무시당하는 정부가 앞장설 일은 아니지요. 왜 이거 중요한지를 우리가 주장 못한 우리 자신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신 우리 유원준 교수님 대안을 제시하셨고 저는 안재원 교수님의 주장하신 근데 초기 발표문에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삭제됐더라고요.
그 가칭 인문사회 기초학술법이라는 걸 제정하자.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학문의 방법과 학문의 접근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그 과학 분야법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왜 삭제하셨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놓쳤을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우리 유원준 교수님께서 제시한 그 내용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자들이.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김찬영 교수님께서 하신 총체적 시각이라는 것이 뭘까 고민했는데요. 잠시 우리 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가치를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위대한 철학자들이 나왔었고 자유, 실용, 뭐 여러 가지 이런 가치들 중심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왔었는데 실천해 왔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 방향성을 그 누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총체적 시각이라는 것, 또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자들이 이 가치를 만들어서 인문사회 학자들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유은영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그 하나로 뭉치자. 그 학자들이 하나의 포럼을 형성하자, 뭔가 하자. 그 대의에 저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더들이 좀 해주시고 그렇게 끌어가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온라인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이지연 선생님, 전 한국연구재단 문화융복합 단장이신 이지연 선생님의 토론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지연 선생님 나와 계시죠?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거리도 있고 또 일정상 저희가 줌으로 참가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전에 한국연구재단 문화융복합 단장을 맡았던 이지현입니다. 사실은 제 백그라운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뭐 딱히 완전 인문사회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더 인문사회와 이공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제 토론이 저는 이 토론, 이게 종합 토론 중에서도 좀 마지막에 했어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랬던 이유가 이제 융복합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여태까지의 토론 내용과 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조금은 다른 얘기를 제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융복합 단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사회 단장이 윤비 단장님도 거기 계신데요. 예,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예. 융복합 단장을 하면서 사실은 융복합 부분도 많이 진흥할 일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문화융복합 단장을 하면서 느낀 점이, 사실 융복합 연구의 진흥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천에 대한 의지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인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법안들도 사실은 이제 뭐 기초 작업들을 좀 한 것들이 좀 있었고, 사실 이제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연구재단의 이제 단장이었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지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융복합 연구가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을까? 약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보통의 사실 제가 속한 융복합이나 단이나 아니면 이제 인문이나 사회단 이런 것들이 다 마덤업 어프로치죠. 그러니까 지원자가 사실은 자기의 이제 지원하는 것들을 써서 하는 건데 그런 연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국책같이 탑다운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그런 주제들을 내려보내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지원 규모가 크고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덤업 어프로치에서도 중요하지만 탑다운에서도 사실 융합을 어떻게 하면 잘 조성할까 뭐 이런 문제를 2년 동안 좀 열심히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탑다운 연구의 경우에 사실 이거 지금은 제가 되게 사견임을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공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뭐 LC라고 얘기하죠. ELSI라고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 뭐 법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그러니까 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이공하는 사람들에게 이것까지도 연구해라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를 정말 입문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사실 굉장히 국책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첨단 기술 분야에서 크게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지원을 하는 곳에서 입문하는 분들을 적절하게 같이 매칭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2년 동안에 제가 단장을 한 후에 거의 내린 결론인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마련을 했고 사실은 그래서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사실은 이제 권고사항 정도로는 지금 명시가 돼 있지만 저는 이제 조금 더 강력하게 이것들을 권고사항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좀 굉장히 규모가 정말 큰 그 과제에 있어서는 꼭 반드시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렇게 인문학적인 문제를 함께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이공계와 인문의 매칭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는 사실 성공의 핵심이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하시기를 사실 입문하시는 분과 이공하시는 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일 좀 쉬운 방법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융합 학화 등을 통해서 사실 인문 쪽에서 융합을 좀 하신 분, 또 이공에서 융합을 하신 분 이런 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좀 융합하시는 분들부터 좀 상호 이해가 좀 가능하게 이런 전공자들부터 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성공률을 높이는 약간 스트래티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융복합 연구가 훨씬 더 진흥이 되지 않을까. 지금 좀 전에 그 김영석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위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인문학 하시는 분들을 또 적절하게 지금 뭐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분들을 활용을 잘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뭐 저는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장으로 있을 때 굉장히 한계나 여러 가지를 느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실행 방안을 위주로 좀 한번 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가 확장적으로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문제로 이어서 한국연구재단 문학단장으로서 활동하고 계신 윤영순 선생님께 또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본부 인문학 단장을 지금 맡고 있는 유영순입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노후노문학과에서 이제 러시아 문학을 가르쳤고요. 지금 재단에 온 지는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사실 오늘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그냥 이제 사실은 이 토론문 자체를 일찍 받지도 못했고 이제 그 전에 오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생각과 또 제가 한 달 반 정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안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저도 늘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인문학의 위기다라고 하는데 인문학은 위기였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문학은 그 학문으로서의 그 본질을 보자면 그대로 존재를 해왔는데 인문학을 둘러싼 환경이라든지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가 느끼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사실은 그 말씀 중에 제일 제 머릿속에 남았던 거는 우리가 지금 심지를 태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제가 재단에 가기 전에 한 1, 2년 정도 동안 코로나 상황이었죠. 그때 느꼈던 것이 바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한 10년쯤 전부터도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대학은 위기가 온다. 특히 그랬을 때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연구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인문학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그게 몸으로 이렇게 체감이 된다라고 할까요? 그거는 바로 한 1, 2년 전부터였어요. 실제로 학생들의 어떤 뭐 이탈이라든지 학교에서 구조조정을 바로바로 요구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 여기 또 이제 사립대학교 교수님들도 많이 나와 계시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 사립대학교는 환경이 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 국립대학교에 있었는데 학문 후속 세대가 정말 눈에 띄게 아예 그냥 줄어들고 있는 게 그나마 없어지고 있구나. 심지를 우리가 지금 태우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실제로 받았던 것이 최근에 1,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으로 유 교수님 말씀하셨던 시간이 많지 않다. 정말 1, 2년 정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실제로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있을까라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으로 저도 이제 재단에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가서 한 달 반 정도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수습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전에는 재단이 왜 이런 것도 못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실제로 이제 정말로 이 인문사회의 지원이 아주 힘들구나. 한 2, 3년 사이에 예산 자체가 아예 늘지를 않았고 실제로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다가 그 인문사회는 우리가 지금 한 평균 2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줄어든 그 액수 뭐 몇백억 정도가 굉장히 많은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까 타들어가는 심지를 우리는 살려야 되니까 그 심지가 뭐냐라고 봤더니 학문 후속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리가 학문 후속 세대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그 학술 연구교수 지원에 제일 많은 지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지원들 뭐 저술이라든지 인문사회 계열의 교수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같이 공동으로 하는 일반 연구나 집단 연구 같은 것들을 좀 지원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실제로 제가 지금 가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얘기를 하는 게 올바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게 힘들구나. 이쪽 걸 떼서 이쪽을 이렇게 막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쉽게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결국 뭐 예산 증액 같은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는 조금 늘려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것을 위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오늘 선생님들께서 안 교수님께서 사실 인문학은 정말로 뭐 필요한 학문이다. 이게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이렇게 있는 와중에 우리의 몸집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신이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야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코로나를 겪고 뭐 전쟁이 저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니까 요새 전쟁 이후에는 제가 말하는 게 조금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아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변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인문학은 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인문학, 사회과학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제가 공부하는 이제
문학 작가 중에서 벨라루스 출신의 작가가 있는데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예요. 그러니까 알렉시에비치라는 작가입니다. 그녀가 이제 뭐 전쟁은 여자 열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책으로 좀 유명해서 최근에 회자가 많이 되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컨드 핸드 타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중고 한 번 있었던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발전하는 것 같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뭐 또는 뭐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팬데믹을 이런 전쟁을 21세기에 겪을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과거와 달리 조금 쉽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면 인문학은 이런 것들을 겪었을 때 그 과거처럼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고 죽이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정말로 더 큰 어떤 결과,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문학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인문사회과학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 사회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 교수님들께서 목소리를 좀 높여주셨고 실제로 또 이렇게 이제 여기에 있어가지고 대응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뭐 각자의 이 인문학 분야, 뭐 또는 국립대, 사립대 또는 뭐 사회과학 분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어떤 같이 보고서를 내고 같이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하고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아까 뭐 인문사회 기초학술법을 제정한다라든지 아니면 정책 기구를 마련한다라든지 우리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을 모으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저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같은 연구재단 사회과학단장 윤비 선생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부 사회과학단장을 맡고 있는 윤비입니다. 옆에 계신 윤영순 단장님도 윤 씨인데 남매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지연 단장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요. 또 동네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이 위기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비 안 들어오고 학생들 안 들어오고 교수 안 뽑아주면 위기지 위기를 뭐 어떻게 다르게 규정한단 말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맞고 위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새 젊은 학생들 잘 얘기하는 정신승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위기인데 그런데 그러면 이런 위기라는 말이 언제 등장했느냐라고 보면 대략 19세기 후반쯤 독일에서 시작됐습니다. 크리즈 대 가이스테스펜샤프트란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독일 사회가 급속히 자본주의화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 자본가 계층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모든 국가의 재원이나 사회적 재원이 그전과는 다르게 그런 돈을 잘 버는 쪽으로 딸려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보는 지식인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영역, 즉 이 사회과학과 인문학 쪽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주장이 우리는 돈을 버는 학문이 아니라 가치를 지키는 학문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굉장히 많은 중요한 아이디어가 등장했고 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많았습니다. 그 안에. 그러나 저는 궁극적으로 이것은 자기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세 대학의 역사를 보면 인문학은 원래 돈을 잘 버는 학문으로 출발했습니다. 13세기에 신학자들이 소위 지금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자들한테 퍼부은 욕은 뭐냐 하면 진정한 학문을 공부하지 않고 영주에게 빌붙어서 힘인자에게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학문을 파는 자들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베르나르드 클레보하고 아벨라르가 벌였던 논쟁 대표적이죠. 원래 인문학은 그 당시에 돈 잘 버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법학과 그리고 의학과 더불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학문이었죠. 그런데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그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사회의 재원과 관심과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젊은이들의 초점이 그쪽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연과학과 달리 인문학은 순전히 인간을 만드는 것이고 가치를 만드는 것이고 라고 하는 그것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인문학의 본질이다 말씀하는 드리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실과 또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앞으로의 사회에서 지금 보시겠지만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디지털 기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하죠. 특이점이 가까웠다. 그죠? Singularity is near 라는 책도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그러면 사회과학과 인문학, 소위 정신과학이라고 불리는 독일에서 그런 학문의 미래는 있는가? 여기서 저는 우리가 4가지 사항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밝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독일 쪽에 있는 친구들이랑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는 그 도이치 포슈ungsgemeinschaft라고 하는 독일 학술재단에서 또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 프로젝트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종종 물어봐요. 요즘 또 독일에서는 인문사회과학의 위기를 얘기하니? 라고 얘기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저랑 뭐 소통하는 친구들이 철학자나 중세사학자인 걸 보면 그렇게 뭐 각광받는 친구들하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제가 보면 독일 사회는 또 많은 유럽 사회는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보다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 자기 학문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설득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거기에 발벗고 나섰어요. 제 지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훔볼트 대학교 도서관에 누가 3억을 기부한다 그러면 자기는 잠자다 바자마 입고도 뛰어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학문은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받아내려면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설명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가치라는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만이 아니라 다른 가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가치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물론 우리 학자들의 시야의 협소함에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고민할 센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서 사람들은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학문 발전에 언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특히 인문사회 발전에 언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 발전의 방향을 재단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가늠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처럼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통계조차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필요한 통계조차도 여전히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형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우리가 인문사회과학을 발전시키겠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컨트롤 센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야기를 모으고 합의를 만들어 나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주기만 않으면 김천영 선생님께서 주신 굉장히 고귀한 제안인 바로 이 총체성 확보라는 것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차기 정부건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간에 과연 어떤 비전을 세우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지연 단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융복합의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융복합의 전망 개별적으로 몇 개의 프로젝트를 던져서 융복합의 전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융복합의 전망을 만들고자 하면 융복합의 전망에 맞게 차분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의 성공적인 융복합 연구센터를 보면요. 한 10년 정도 놓고 지원을 합니다. 10년 정도 지원을 해서 그중에서 한두 개가 살아남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그렇게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점도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 바로 이런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의견을 모으고 또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원의 장기적 전망인데요.
지원의 장기적 전망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윤영순 단장님께서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학문 후속 세대의 지원은 갑자기 한 달 만에 또는 1년 만에 BK 만들어 가지고 프로젝트 뿌린다고 해서 학문 후속세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학문 후속세를 만들었다가 그렇게 배출된 박사들이 다음 BK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을 실업자 만들어서 행복할 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역시 장기적인 전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제도적 틀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재단의 단장으로 일하면서 네 번째 가장 우려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학문의 관치화입니다. 학문의 관치화라는 말씀드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하도 학문이 독자성을 얻지 못하고 어떤 여러 가지 외압에 휘둘린 기업이 있다 보니까 막 그런 점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점점점 많은 대학들이 연구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존해 왔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가가 더 투자해라, 국가가 더 내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점에서 충분히 투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연구재단에 지원되고 있는 과제 현황을 살펴보면요. 일선 대학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원을 줄이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인문사회 연구는 연구재단의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선 대학에서는 원래 자체적으로 지급하던 연구비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가지고 오기 위한 시드머니로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는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국민의 세금이면 이것은 회계연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면 그 용처와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연구비가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구자들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것. 예를 들면은 도대체 연구 계획서에 왜 연구의 활용 방안, 활용 목적이 들어와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예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재원 교수님과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상당히 비학문적인 요구 사항들이 들어와 있는가. 거기에 모든 연구자들이 적어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역사학을 공부하는 학자한테 활용 방안? 어떤 활용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저처럼 중세사나 르네상스를 공부하는 사람한테 활용 방안 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들어와 있느냐? 이게 국가의 R&D이고 국가의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국가의 지원을 늘리려고 합니다. 국가의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민간의 지원을 늘리고 대학의 연구가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다원화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과 내용 면에서 결국 일정한 방향을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국가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국가는 세금을 받고 일하는 것이고 그 세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장기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국가는 돈이 많고 그리고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니까 주머니를 열어라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전체 구조를 바꿔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박사를 맞춰 나간다면 그 박사들은 어디서 일할 것인가. 이것은 뭐와도 관련이 있는가 하냐면요. 무조건 대학의 교수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국가들처럼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 동료들 중에 박사 받은 친구들 지금 상당수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창작 문화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를 함께 교육부나 정부와 이야기하고 디자인할 주체를 만드는 것이 지금은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짧은 기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회과학 단장님께서 상당히 또 우리가 들을 때 정신이 번쩍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더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단장님께서 다행히 국제적으로 경험도 많으시고 안목도 넓으시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계속 오래 좀 연구재단에 계시면서 맹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에만 몸을 매달리지 말고 민간 지원을 다원화해야 되고 대학의 자생력, 대학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 더 근본질적으로는 인문학, 사회과학 전공자들의 자구 노력이 더 필요하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뭐 이런 뭐 뼈 아픈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말씀 맞아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못했는가 생각이 안 돌아가는 면도 있을 거고 뭐 솔직히 이실직고 하자면은 동업자의 의리상 참 말을 꺼내기가 민망했는데 이실직고 하자면은 이 말하자면 돈값 하는 물건을 만들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인문학 전공자들, 사회과학 전공자들이 하는 솜씨가 그거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통렬히 자기 반성해야 될 겁니다. 이게 이 돈 있는 사람들의 전주에 신금을 울려서 저 물건 보고 내가 돈주머니 끈 안 열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는 이 감동적인 물건을 만드는데 우리가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 이 점 명백히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뭐 중세 르네상스 성공하셨다니까 저하고도 말이 잘 통할 것 같은데 르네상스 휴머니스트들이 결국은 이 빌어먹는 자들이었거든요. 미디치가라든지 뭐 이러저런 수많은 이태리의 뭐 교황청이 아니라 교황 개인에게 돈 많은 주교들에게 또 귀족들에게 이 빌어먹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돈주머니를 풀 수 있는 번쩍이는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빌어먹을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고 500년 지속하는 학문적 전통을 수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학문 역사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1945년 이후 6,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딱 한 사정도 있습니다. 모든 게 역사적인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데 어쨌든 이런 점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타이틀을 썼지만은 기획 단계에서 사실 뭐 이건 하기 좋은 소리를 한 거고 진짜 속살의 얘기는 유원준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유원준 선생님께서 결국 우리가 설계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시간을 내서 작게 해주신 한 번 더 보충 설명. 준비 말씀과 일맥상통할 것 같아서. 예전에 초임 교수 때는 인문학 단장님 맡으시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막 잘만 보이면 연구비도 막 줄 줄 알고 막 그렇게 예전에 초임 교수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푼도 못 받았지만 아무튼 근데 저도 이제 철이 좀 들고 보니까 단장님들도 힘드시고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인문학 단장이나 사회과학 단장님께서 제대로 일을 하시려면 동업자인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에서 인문사회 쪽에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제 대학사를 좀 공부해 보니까 속을 만큼 속았습니다. 지금 뭐 더 정부에서 뭐 인문사회 쪽에 기대를 한다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윤석열 당선자의 공식 입장은 인문사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 스스로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더 이상 뭐 일방적으로 뭐 해주겠지 하고 자꾸 기대면 우리만 꼴 사납고 초라한 것이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40년, 50년 해봐서 안 됐으면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결국은 그 윤비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동의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아무도 안 만들어 줍니다. 결국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그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올 내로 이렇게 의견도 저희가 수렴하고 데이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같이 의견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공동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인문사회 쪽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다음 이쪽에 조금만 투자해주면 우리 사회의 이런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 같다라는 최소한도의 단서라도 제공을 할 때 비로소 이런 센터도 만들어지고 단장님들도 힘을 얻고 저희들 걸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 어깨에 부담만 지어줄 게 아니라 돈벼락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지 더 이상 징징거려서 뭐 돈 절대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발언하고 싶은 분들 또 청중석에서 보충 발언하고 싶은 사람 자유롭게 이제 순서에 구애받지 말고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재훈 준비하겠습니까? 위기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2006년 이제 그 날도 기억해. 저는 그 2006년에 고려대학에서 그때 당시 조광 선생이 문과대 학장하실 때 이렇게 가면 다 망한다 해서 이제 선언하시고 그 일환으로 HK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돈을 그때는 해도 노무현 정권이어서 이거 하자 해서 인문학 위기라는 말이 이제 한번 잘 써먹었어요. 잘 써먹고 거의 인문학 위기를 떠들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제 제가 인문학 위기라는 말이 허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문학자들 물적 토대가 좀 힘드니까 위기라는 거고, 인문학을 왜 대학에 있는 인문학자들만 인문대학 교수들만 인문학자게 뭐 저나 그 유튜버들도 다 인문학자들이고 기자들도 그렇고 뭐 인문학 관련해서 떠들고 공동체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떠든 사람은 다 인문학적 주제를 갖고 산다고 봐요. 그 점에서는 인문학적 그리고 삶이 선택가 위기라면 뭐 인문학적 주제는 항상 있는 거고, 그 변화하는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선생님 말씀대로 파편화되고 좀 빨리빨리 레이더를 바꿔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한 게으름, 들에 대한 반성, 그리고 용기에 대한 반성들을 촉구해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서는 이제 위기라는 부분은 학문으로서 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학문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일하는 사람들한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좀 위기를 좀 타파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두 분들, 저 세 분이 오늘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좀 연구 좀 많이 따내라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위기 의견은 뭐 동감하고, 윤비 선생님 말씀도 딱 정확한 말씀이고, 그 점에서는 뭐 다른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인문학적으로 논의할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생물학이나 자연과학보다 더 많다고 봐요. 매번 적인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 틀로 만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고,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저는 그 위기는 학적 정체성으로 위기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 기초 학술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기 우리 이영국 선생님하고 한 몇 년 전부터 이 작업을 추진해 왔고, 사실은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학기술 쪽은, 자연과학 쪽은 1979년인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8차 몇 차 뭐 계획을 해서 통치적으로 아주 시스테마틱하게 해요. 그리고 5개년간 계획 세워서 오늘 이 다음 산업은 이거냐, 이쪽으로 밀어줘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인문사회 쪽은 당장 그때는 생존이 급하니까 그랬지만 인문사회 쪽은 이제 규모의 그 학문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이 기초학술법을 사실은 이제 교육과 연결시켜서 공부를 좀 논의해야 된다. 인문학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는, 저는 그 국가교육위원회 어쩌고 하는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분리시키려고 막 해서 지방으로 분업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니 사실 교육부 욕 막 하셨지만 사실 나는 교육학 하는 사람들이 정 문제 많다 봐요. 인문사회 쪽 하는 사람들이, 박사들이 가서 중고등학교 내려서 가르치고 이제 선순환 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지금 교과서도 필요 없는 시대에 위키피디아 보면 다 나오고 핸드폰 까고 시험 봐라고 고등학교 다 하는데 그 필요가 뭐 있냐 해서, 그 점에서 이 인문사회 쪽에서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중등교육과 연계를 반드시 시켜야 돼요. 박사들 석사는 중학교, 박사는 고등학교 내려가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게 짝도 잘리고 인문학은 뭐 문화사업, 뭐 구라치는 사업, 뭐 이렇게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점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재원인데, 뭐 윤비 선생님 말씀 맞아요. 르네상스 때 먹고 산 사람들, 그 다음에 내 가까운 친척인 안숙선 뭐 이런 사람들 옛날에 다 기정방에서 노래 부르고 소리꾼으로 국보를 먹고 살았어요. 그 이야기꾼이고 다 그랬고 다 그렇게 살았고
다 그 파라사이트 기생충처럼 살았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국가가 좀 해야 된다. 규모가 있는 나라는 다 그렇게 하더라. 이제 그거를 법적으로 하고 일정 정도 선진국 규모가 넘어가면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문제다라는 문제고 그 문제를 하는데 특정의 뭐 대통령이나 좀 정치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유원여 선생님 말씀대로나 저 윤 교수님 말씀대로 센터를 만들고 모아야 된다. 아카데미를 이제 구성해야 된다. 우리 아카데미가 학회 만들었지만 이게 학회도 연구재단이 돈 준 바람에 더 베렸어요. 왜냐하면 저 학술지 뭐 이런 걸 전부 다 만드니까 학회가 다 죽어요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구재단을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같이 나가는 건데 어쨌든 인문사회 하는 사람들도 모여서 아카데미를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사회의 중요한 목소리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될 시기가 되는데 지금은 그 정권만 바뀌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다들 그 게을렀고 나태했고 뭐 그런 상태에 와버린 거죠. 그래서 메인 이슈에 큰 이슈 할 때마다 사실 인문사회 쪽에서 정치적으로 뭐 젠더 싸움을 그렇게 하고 혐오를 그렇게 해도 말 한마디도 못해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규모 정치 부분에서 인문사회가 할 일이 있었으면 또 못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저희가 기초학술법을 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거를 난 힘을 모아야 되고 우리도 뭉쳐야 되고 그래서 과학적은 이 문제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딸도 뭉쳐 있어요. 그 인문사회 기초학술 혁칙법인가 그것도 몰랐는데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단단히 뭉쳐 있는 줄 알겠더라고요. 여기는 뭐 한번 하다 보면 그 선영 한번 받기도 힘들어요. 그거 왜 하냐고. 윤 교수님 말씀 잘하셨는데 관치 그 국가가 너무 나섰고 인문학이 배려서 그런다고 하는 사람 소리까지도 나와요. 근데 문제는 심지를 태워먹고 있으니까 서울대 대표적 서울대 대학원생 그 사람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서 교수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다 없어지는데 너만 괜찮다고 이러고 있으면 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정책 차원에서 국가가 좀 선두국이 되고 규모를 움직이려고 하면 어쨌든 모여서 의견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아카데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 학술은 해줘야 되는데 그 경로당 잔치가 돼가지고 이거 유튜브 다 나가니까 또 나는 학술은 회원되긴 틀려먹었네. 근데 될 생각도 없지만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다 끊겼어요. 자기들 노인들 잔치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아카데미를 만들고 우리 목소리를 하고 묶어내고 언론이나 이런 걸로 우리 얘기를 끌어가는 거는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 논의가 작년에 시작된 거예요. 사실. 과학기술 보니까 니들도 뭉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김천영 선생님하고 이영수 선생님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알거든요. 혼자 가서 보여줬어요.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는 역사의 1단계이지 이게 잘 되다가 망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거다 하고 에너지를 저는 인문사회 학술 기본법으로 좀 총집계해야 된다. 이거는 윤석열 당선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다. 총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 법안에 소위 그 재원 문제라는 것도 많이 넣었는데 그 대표적인 얘기가 하나 그거예요. 지금 포털 사업 그렇게 해서 다 한국어 갖고 먹고 살아요. 한국 개발하고 그 콘텐츠 개발해 일정 정도 그 콘텐츠에 대한 이제 돈 이용료 내야 돼요. 그 돈들 마련해서 재원해서 만들어가야 된다. 그 뜬금없이 뭐 토토에 붙이자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스포츠 선수들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인문 콘텐츠를 가지고 먹고 사는 데이터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요청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법령에다 담아놨고 그래서 한번 노력해야 된다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경규 선생님 그 얘기는 해주실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계속 얘기를 해서 어쨌든 이번 때 초안 자체였었고 나중에 붙였어요. 또 사실 이 정도면 뭐 상당히 많은 발언이 나오는데
보충하실 분 안정환 선생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거기에서도 인문사의 기본법인가요? 그거하고 또 계속 뭡니까? 우리 이 회장님 저 기초학술 기본법. 왜냐하면은 뭘 하려 그래도 어떤 그게 어떤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적 기반이 현실적으로. 그런 점에서는 기초 이제 그 학술 기본법이 뭔가 조직 문제도 그렇고 우리 그 역할제 인식의 문제도 그 속에 담아낼 수 있는 거는 역시 그런 어떤 기본법 제정이 가장 우선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총체성 시각 이런 걸 이제 담아내려면은 저는 이제 대개 우리가 어디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김치 냉장고 이러면은 이건 당연히 기술의 문제고 이공 어떤 그쪽에서 할 일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총체적 시각이라는 거는 뭡니까? 김치 냉장고를 넘어서는 그 문제로 우리가 파악을 하자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넘어서 이러 하다 보면은 그 김치 냉장고가 그냥 이 동력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력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그 댐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연결이 되고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전이가 되면서 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몰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주시켜야 되고 그 이주민들의 고통,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게 다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댐 만들어서 자정 능력을 생태 교란 시켜가지고 결국은 이게 대기 오염 시키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은 토양 오염 시켜가지고 김치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오염된 김치를 먹는 게 김치 냉장고인지 이게 신기술인지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일단 예를 들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냥 문제 하나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이게 신기술이고 기술의 문제고 어디의 영역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문제 자체가 이미 그 정체성 문제의 성격을 가지니까 우리의 어떤 그 인식력이 좀 더 어떤 섬세하고 섬유질적인 그러자면 결국 이게 뭐 교육이나 연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의 장, 또 연구의 장, 또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우리의 건강하고 윤택한 어떤 삶의 장을 만들어 가자는 그런 쪽으로 뭔가 지금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제 얘기를 예. 저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대학 정책학회가 1년에 1회 이상 학술지를 만들어냅니다. 아직 근데 등재 후보지도 아닙니다. 4년 지금 4년 됐는데 오늘 토론문에 실어주신 것을 다음에 학회지로 이렇게 좀 발췌 학술지에 실어도 될지 먼저 좀 문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신지요? 가능하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그것도 아니고 찬송도 해주고 와서 또 소위 찬조 발언도 하고 그런 짓도 했어요. 근데 선생님 얘기 쭉 듣다 보니까 그 반성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렇게 하면 선진화대학하고 뭐 어쩔 수 없고 이렇게만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개량화시켜 나가는 방식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소위 백서가 한번 필요하겠구나. 그동안 김영삼 이후 쭉 대학 정책들이 가져와서 대학을 이렇게 조정시키고 옮기고 하는 부분이 소위 교육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각종 기껏 해봤자 내가 충북대 옛날에 강의가 할 때 기억이 지금도 나. 에이스 대회 되니까 120억에 웃으면서 그때 이제 시간 가서 저희 에이스 대학이면 진짜 애들 예의수로 만들어 막 그러고 이제 그리고 실제로 그 대학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대학에서 하는 유도하는 그 부분들 점수 평가하는 그 시스템이 정말 대학을 그 질적 성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뭔가 나왔느냐, 뭐 질적 성숙 나올 수 있지만 그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게 이제 여기 연구재단이야 그저 갖다 이제 학술 연구 교수들, 후수들 지원, 일부 지원이지만 연구재단 한쪽에서는 대학 전체 역량 평가 뭐 이런 걸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거의 정부가 하면 다 선준화되고 뭐 하는 거 체크를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저 조지타운 저 제일 밑에 있는 델레웨어 대학인데 그 대학만 못해요 사실은 실제 교육 내용. 이제 그 점에서 한번 체크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감명 깊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많은 마지막 한 가지. 예. 지금 기초학술법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인문사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도 대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요. 교수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학에 관련된 것은 두 가지 법인데요. 저희 사립대학 같으면은 사립학교법이 있고, 근데 사립학교법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법인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교수의 책무가 뭔지 대학의 책무가 뭔지 언급하지 않았고요. 고등교육법은 1조 고등교육법 목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육기본법 몇 조에 따라서 이 법을 만든다가 목표로 되어 있고요. 그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에 따라 초등, 중등, 고등, 대학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은 말이 고등교육법이지 학교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 학교를 설치한다가 고등교육법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수들이 인문사회 교수들이 대학의 목표가 뭐고 교수의 목표가 뭐고 학생이 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정의 내리지 않은 채 70년을 살면서 우리가 아무 소리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깊이 정말 반성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술기본법 만들 때는 정말 교수 헌장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인문사회 계열 교수들한테 의견도 받아서 전체적인 붐을 좀 일으켜서 우리도 좀 한번 폼나게 뭘 만들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 선생님 마지막 거 좋은 보충을 해주셨습니다. 인문 사회과학 학술 기초법, 기본법 발언을 들었을 때 이것도 또 여전히 대학의 기본법은 안 돼 있는 상태에 특수법만 계속 늘어나는구나.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시지만 이게 결국은 대학법 자체가 좀 정리가 되고 여기서 가지치기식으로 이런 보충법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 형편에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급한 것부터 급한 것대로 전술적 유연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모든 학문이 오늘날 21세기 근대 사회에서 모든 학문의 둥지를 틀 수 있는 공간은 대학입니다. 이게 대학의 기본 질서가 잘 잡혀 있고 이 잘 잡힌 대학 기본 질서의 토대에서 뭐 인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심지어 자연과학이든 공학이든 이게 자리를 적절히 잡아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아까 김천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총체적인 문제파, 총체적인 그 문제 해결 이 시각이 이럴 때 아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로 참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이렇게 왕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황리에 마치셔서 참 다행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평일에 저희 인문학 위기에 한자리에 모여주신 토론회 발표자님들과 여러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대표회장님으로 계신 위행복 교수님의 폐의사가 있겠습니다. 예, 위행복입니다. 먼저 조금 도식적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교론
양성열 이사님과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축사를 해주신 정혜구 이사장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을 지켜보면서 조금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청이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우리의 그 위상은 우리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그 지원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가 보다도 구체적이고 치열하게 토론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지원 선생님이 맨 처음에 우리는 지금 학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오히려 더 많은 세상을 우리는 만났다. 김치현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해 주실 분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가치를 증명을 하면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다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때 지원이 커지는 뭐 닭과 달걀의 문제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문제가 다 토론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초학술기본법도 만들고 그리고 학술정책 연구를 비롯해서 우리의 전망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연구의 자율성, 책무성 그리고 도덕적 용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도 나와서 우리가 정말 그 다뤄야 될 모든 문제는 오늘 다 다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은 지금 출발한 지가 뭐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오늘 토론된 문제들이 보다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얻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인사청도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